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케이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민권자들의 그 기록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도 아마 시민권자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아는 둬야 될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좀 빨리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점은 뭐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전해드리는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이 건강과 관련해서 이 대기 오염이 우리 치매, 뭐 정확하게는 치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이 대기 오염이 알츠하이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소식이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 하나만 좀 빨리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대기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런 연관성은 이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아지고, 똑같이 대기 오염에 그렇게 많이 노출됐는데 이 사람은 뇌졸중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더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머리 대학 연구팀은 플러스 메디슨이라는 의학 저널에서 이 메디케어 수혜자 2,700만 명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데이터는 그 폭넓게 한 거죠. 무려 2,780만 명의 그 메디케어 수혜자. 이 메디케어 수혜자라고 하니까 65세 이상이죠, 일단은. 그들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노출과 알츠하이머의 그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 오염이 알츠하이머에 직접 기여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전국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특정 주가 아니라 미 전국에 포괄적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이 포괄적으로 또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65세 이상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 초미세먼지 장기간 노출 를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알츠하이머 위험성 증가와 이 미세먼지 노출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취약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지난 200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2,780여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 초미세먼지 노출과 알츠하이머 발병 간의 연관성을 들여다봤는데요. 연구 기간 동안에 새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 3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 발병 이전 5년간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 알츠하이머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새롭게 이제 알츠하이머 발병이 리포트가 된 거죠. 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알츠하이머 리포트가 됐구나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 발병률이 훨씬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그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높아지는 지역일수록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미세먼지가 아주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조건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최고 그 알츠하이머 병 위험도의 차이가 얼마나 났느냐, 최고 8.5%까지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대기 오염이 다른 만성 질환을 경유해서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즉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직접적인 경로로 대기 오염이 알츠하이머의 발병에 기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알츠하이머 병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치매가 뭐야? 그럼 치매가 영어로 알츠하이머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치매는 좀 포괄적으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그 디멘시아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를 치매로 보는 것이 뭐 의학적으로는 구분을 해야 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래서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 알츠하이머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점은 좀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귀화 시민권자들의 그 시민권을 박탈하는 케이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시민권자의 과거 기록을 전수조사하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좀 샅샅이 뒤지는 그런 작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최근에 발표된 그 연방정부의 내부적인 지침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례 없는 할당량이 지침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당량을 만들었어요. 이민국은 최근에 올해 2026 회계년도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각 사무소에 내려 보냈는데, 각 현장 사무소에 매달 최고 200건의 시민권 박탈 대상 케이스를 찾아내서 법무부에 보고하라. 이렇게 하달했습니다. 이는 사무소별로만 본다면 연간 최대 200명 곱하기 12달 하면 최대 한 2,400명에 달하는 규모죠. 근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1년 동안 한 사무소에서 그저 몇 건, 많아야 한 10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00건까지 찾으라는 것이니까 최소 200배 이상 강화한다. 더 찾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단속 및 선별 대상도 정해졌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집중적으로 적발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민국 시스템의 그 회복, 이민국 시스템을 지금처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줄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너무 형편없이 운영이 됐다라면서 이민국 시스템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자, 먼저 허위 서류 및 정보의 누락, 허위 서류 및 정보 누락. 귀화 신청 시 과거에 범죄 경력이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누락시킨다든지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적발되면 100% 시민권 박탈 통보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조금 땡겨서 한 줄만 드리면, 시민권 박탈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박탈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하튼 또한 이제 범죄에 연루된 이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직범죄 활동, 불법 약물 거래 이력, 또 금융사기, 금융사기.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금융과 관련된 사기가 많잖아요. 그런 금융사기에 연루된 기록도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 즉시 시민권 박탈 통보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공적 부조, 부당 혜택 문제입니다. 공적 부조 하니까 이제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말이 좀 어렵죠? 네. 원래 이제 공적 부조는 이걸 번역한 거고요. 원래 미국에서 제대로 쓴다면 원래 오리지널 그 용어는 퍼블릭 차지입니다. 퍼블릭 차지. 근데 또 퍼블릭 차지도 처음 들어본 분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라의 어떤 의료 혜택, 메디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의료 혜택이라든지 푸드 스탬프 또는 실업급여 등등 여하튼 퍼블릭으로 나라에게서 무언가 혜택을 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메디케어 자격이 안 되는데 무슨 받았다든지, 또는 그 푸드 스탬프 EBT 이런 혜택이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든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해서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부당한 그 수혜 혜택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퍼블릭 차지, 이 부분도 연방 정부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국가의 예산을 세이브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행위를 했는지, 또 전쟁 범죄 연루 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추가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추가적인 조사 대상은 우리 한국 분들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아마 99% 안 될 겁니다만은, 고전에 말씀드린 퍼블릭 차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정보를 누락했는지, 인포메이션을 넣을 때 허위로,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고의가 아닌데도 이 정보를 잘못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픽스해야 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 방식의 연방정부의 변화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특정 지역의 전담팀이 이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 80여 개 이민국 현장 사무소에 모두 전문가들을 배치했습니다. LA 지역을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요, 이민국 사무소가 뭐 여기저기 있었지만 그 중에 그냥 하나 LA에서 차로 한 2, 30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페사데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타지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LA 코리아타운과 멀지 않아요. 한 2, 30분 떨어져 있고, 여기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사십니다. 그 페사데나라는 동네에 있는 그 이민국 사무소에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담 요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민국 사무소에 싹 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극적으로 그때도 뭐 페사데나의 뭐 사무실에 있는 요원들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어떤 뭐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뭔가 내 책상에 올라오면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조사를 해 왔었다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이 조사관들이 파견돼서 업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당량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00명 이상, 200케이스 이상 찾아와서 법무부에 보고해. 이렇게 할당량이 내려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하다가 뭐 별것도 아닌 케이스,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케이스까지도 그냥 그 할당량 200개 채우려고 마구 법무부에 보고가 되는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인해서 이제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걱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조사 요원들은 이미 승인된 시민권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뭐 어떤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떤 이상한 게 붉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내 책상에 이제 뭐가 올라왔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면 이미 아무 문제 없었던 이미 다 승인되어 있는 그런 서류, 시민권 서류들 탕 책상 위에 이만큼 탕 갖다 놓고 하나씩 뒤진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찾아야지 하고서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사관들의 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조사를 딱 하니까 이 그 서류에 좀 문제가 있네. 그렇게 조사관들이 그 문제가 있다라는 판정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그럼 즉시 시민권이 박탈되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시민권은 자동 박탈은 불가능합니다. 자동 박탈, 뭐 서류 잘못 쓰고 무언가 내가 좀 써야 되는 부분을 숨기고 안 쓰고 했다라고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자동 박탈은 아닙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그 연방 이민국이라는 하나의 디파트먼트에서 준 그런 거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즉 연방 이민법원을 말하는 거죠. 자, 이민법원에서 연방 정부가 해당되는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시민권자가 신청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음을 연방 정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제 언제든지 그렇죠. 입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죠. 네. 여하튼 그래서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뭐 실수는 즉시 무슨 박탈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공격적인 기조로 인해서 그냥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방인민국이 이런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것만은 팩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연방정부는 시스템을 풀 가동해서 소위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는 귀화 시민권자가 사회에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압박감, 어떤 필요 이상으로 어떤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과거에 제출한 서류에 어떤 미비점이 있다라면 뭐 선제적으로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나 뒤늦게라도 생각나는데 이거는 조금 큰데?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통보를 받거나 한다면 이제 절대 이걸 섣불리 요즘은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즉시 해당 이민 관련 전문 변호사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걸 픽스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일단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정부의 강경한 단속이 이처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은 최근 들어서 많이 정부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지금 몰고 가고 있고, 나라가 그렇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그러니까 국가 정부 기관이 이제 행정이죠. 이제 입법은 이제 의원들, 사법은 이제 법원인데 행정부는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넘겨받아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법부, 법원에서는 행정부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론자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비판론자들 사이는 누구냐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너무 강경하게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비판을 할 때마다 꼭 지금 내놓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살바도르 출신 킬마르 가르시아라는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 킬마르 가르시아 케이스가 법원에 이제 계류되어 있다가 어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법원이 이 가르시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부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폴라 시니스 판사는 어제 그 판결에서 석방된 가르시아의 재구금을 금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금됐다가 지금 석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연방정부가 항소를 해서 또 재판을 받는데 다시 구금시키지 말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시니스 판사는 국토안보부를 향해서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도 없이 그를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로 그냥 보내겠다라고 말한 정부의 이 정책 발표는 어떤 공허한 위협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그를 다시 구금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방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90일은 이미 지났고 그런 만큼 이제는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추방 계획이 있어야만 이 가르시아를 다시 구금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재구금을 정부가 원한다면 구체적인 정말 합당한 이유를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법원에 가르시아를 우간다, 가나 아니면 라이베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못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한편 이 가르시아 케이스가 왜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냐면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실수 케이스입니다. 실수 케이스. 사실 추방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실수로 추방됐다가 정부가 이걸 실수한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아프리카로 보낸다는 등 지금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요겁니다. 지난해 연방정부의 착오로 인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엘살바도르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고향인 엘살바도르로 그야말로 실수로 추방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연방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대표적인 어떤 정치적인 망신 케이스가 바로 요 케이스입니다. 일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실수도 할 수 있지만 하여간 대표적인 실수 케이스가 이겁니다. 가르시아는 이 10대 때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때 불법적으로 체류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메릴랜드 지역에서 시민권자의 여성을 만나서 그와 결혼했고 지금은 아이까지 낳았고 그 아이들은 당연히 시민권자죠. 아이까지 낳았고 10몇 년, 20년 가까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면서 지금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실수로 쫓겨났다가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은 법원이 가르시아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그런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는 달리 사법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매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요 가르시아 대표적인 케이스에서는 이번에 그런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우리 주는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이거 매우 흥미로운 조사죠. 처음 있는 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자, 여러분도 한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지지한다라는 여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YouGov가 최근 미국 성인 약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각 주가 미국에서 분리 독립하는데, 즉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주가 미국에서 분리해서 독립하는 데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조사를 한 결과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7%가 지지한다라는 응답을 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연방정부와 좀 사이가 안 좋은 게 사실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경제력이 있는 주기 때문에 우린 따로 살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반 주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캘리포니아가 27% 1위, 그 다음은 어디냐? 워싱턴주와 뉴멕시코주가 똑같이 25%로 나와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가 24%였습니다. 텍사스주는 뭐 지금 현재 행정부와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건 없죠. 뭐 같은 공화당 성향이니까.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텍사스가 또 워낙 또 이 원유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주잖아요. 그래서 주 그 인컴 텍스도 안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살기 좋은 돈이 많은 좀 그런 도시로 유명한데,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아마 텍사스는 다 필요 없어. 캘리포니아도 필요 없고 연방 정부도 필요 없어. 우리 텍사스만 따로 살자. 그러면 우리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캐나다하고 딱 국경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8%가 단독 국가로 독립하길 원한다. 그냥 따로 분리된 주가 아니라 단독 국가로 독립하길 원한다라는 응답도 있었고, 더 특이한 건 23%가 우리 워싱턴주는 미국 연방에서 독립해서 캐나다와 같이 합병해서 살고 싶어, 이런 응답자가 있었는데 요게 23%가 나왔습니다. 참 독특하죠. 자, 다른 주 몇 개를 좀 더 볼까요? 자, 텍사스 주에서는 24%, 말씀드렸죠. 분리를 원했습니다. 요 텍사스 주는 분리에 대한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텍사스가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단어, 용어가 하나 있죠. 바로 텍시트. 네. 텍사스가 엑시트 한다 해서 텍시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텍시트 지지율 24%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주와 메인주가 똑같이 23%. 생각보다 좀 비교적 높은 지지율가 나왔어요, 여기도. 그리고 그 밖에 코네티컷주가 22%, 오레건주가 22%, 아칸소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0%, 또 뉴욕주가 19%, 버지니아와 일리노이주 18%, 조지아주 15%, 또 애리조나주 14%, 그리고 유타주 11% 정도로 분리 독립 지지를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주 얘기는 왜 안 해줘? 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대충 한 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와 8%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10% 아래, 10% 아래인 건 아시겠죠? 지금 유타주가 11%,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10% 아래인데 10%, 9% 될 겁니다. 지금 언급되지 않은 주는 그 외에 아이다호 주가 7%, 유일하게 7%로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지 않은 주는 뭐 8%, 9% 대충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1 미국 대사관, 또 주1 미국 대사관, 뭐 이런 거 있죠. 뭐 주 싱가포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이렇게 그렇게 전 세계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공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있을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그 계획에 따라서 현지 주재국 기업들을 상대로 기부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싱가포르 미국 대사관이다. 그러면 그 미국 대사관이 싱가포르 그곳에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좀 내라. 우리 건국 기념 행사 크게 하게. 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뭐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미국 대사관들은 현지 기업 임원들에게 미국 건국 기념일 행사를 위한 기부를 지금 대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백악관에서 발표했죠.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발표하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화려한 국가의 생일 파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핵심 지지자와 그 후원자들이 행사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금 모금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금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공관들에게도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들도 거기서 외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좀 벌어와. 라고 지금 세일즈가 아니죠. 이건 물건 파는 게 아니니까. 일단 기금 모금을 해와 라고 모금 할당량까지는 아니어도 모금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주 싱가포르 미국 대사관은 미국 대사관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대사죠. 그래서 주 싱가포르 미국 대사는 최근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만찬에서 현지 기업인들, 이 CEO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기부금이 우리 미국의 생일 파티에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기업인들은 어떻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대사는 기부금이 건국 기념 행사로 진행될 로데오 대회와 또 록펠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쓰일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의 다른 미국 대사관들도 이미 3,700만 달러를 모금했다. 그러니 여기 싱가포르에서도 내가 모금을 해야 한다라고 거의 뭐 반협박하듯이 그렇게 모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 이후에 싱가포르에 있는 일부 기업인들은 100만 달러씩을 이미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관행적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위해서 민간 기부를 받는 것, 이게 뭐 불법이나 전혀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뭐 관행적으로 그런 일은 있어 왔었습니다. 뭐 그럼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미국의 그 외교 공관들이 막 100만 불, 200만 불씩 받는다든지 또는 일부 지역을 합치니까 막 3,700만 달러를 받아서 미국으로 쏜다든지 하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건 이 매우 이례적이다.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외교관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이제 씁쓸하긴 해요. 현재 일부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들 사이에서는 거기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모금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면서 이런 행태가 미국의 외교 이미지에 도움이 될지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교관, 정말 전문 외교관으로서 그 나라에 나가 있는데 외교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부금 모금하러 다니는데 경쟁적으로 내가 옆 나라에 저 대사 쟤보다 내가 더 많이 기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쁨 받아서 난 더 큰 나라에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대사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경쟁적으로 해외에서 지금 기부금 모금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애플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 비디오 팟캐스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애플 자체의 그 팟캐스트로 보고 듣고 이걸 즉석에서 뭐 들으면서 바로 이제 무슨 샤핑도 하고 인터랙션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유튜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보고 있다. 인터랙션 있죠, 우리 댓글.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냥 보고 그냥 쓱 나가지 마시고 수고했습니다 또는 굿모닝입니다. 잘 봤습니다라고 댓글 짧게라도 한 줄 이렇게 남겨주시고 가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채널에. 왜냐하면 그 댓글이 많을수록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렇게 노출시켜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데에 이 댓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이게 크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공짜로 보시니까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챙겨서 좀 댓글 그다음에 좋아요 뭐 이렇게 좀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애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뭘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와 경쟁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올 봄까지 자사 팟캐스트 앱을 통해서 통합 영상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오디오 방송을 위주로 시행했던 뭐 팟캐스트라는 말 많이 들었죠. 팟캐스트. 사실은 이게 처음 한 10년도 넘었어요. 한 15년 전? 뭐 이렇게 오래전에 이게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팟캐스트는 오로지 소리로만, 라디오처럼 오디오만 나오는 것이었죠. 팟캐스트의 그 팟이라는 것은 애플의 그 아이팟의 뒤에 POD를 따온 겁니다. 캐스트는 브로드캐스팅. 그런 그 팟캐스트에 영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제 유튜브와 한판 붙는 그런 경쟁, 그런 앱 기능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팟캐스트는 이 구독 형식의 그 인터넷 방송으로 애플의 아이팟과 아이팟의 POD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의 캐스트를 합친 말이라는 데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은 이 팟캐스트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팟캐스트입니다. 아니 그렇게 팟캐스트를 처음으로 만든 애플이 지금은 왜 유튜버한테 이렇게 꼼짝도 못하지? 뭐 꼼짝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상 시장에서는 지금 명함도 못 내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지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드디어 애플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상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인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선다라는 얘기인데 자, 애플의 이번 그 기능 추가에 따라서 애플 팟캐스트 앱을 통해서도 애플 뭐 팟캐스트 앱 갖고 계시다면 그걸 그냥 바로 하면 간편하게 영상이 다 같이 있는 그런 팟캐스트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바로 시청, 청취를 다 할 수 있고 뭐 지금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앱 하나만 달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애플을 팟캐스트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앱 다 자동적으로 담아서 아이폰 갖고 있는 분들은 별달리 뭐 딴 거 할 거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들어있는 애플의 팟캐스트 영상 앱에 눌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변화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 팟캐스트 중간중간에 영상 광고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된다라고 애플은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 가끔 좀 불편하시죠? 그냥 막 재밌는 얘기, 이게 재밌는 얘기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탁 끊어지면서 막 광고 나오고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그걸로 욕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뭐 좀 보려고 그러면 광고 나오고 보려고 그러면 광고 나오고 못 보겠어요. 나갑니다. 막 그런 분들 계신데 이거 참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제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튜브도 어떤 한 직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요새 AI 인공지능 AI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요즘엔 그래도 입니다 일 때 광고가 들어가기로 하지 요건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게 하는데 막 들어가고 그래서 말이 앞뒤가 자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AI가 점점점 똑똑해져서 그 알고리즘이 웬만하면 좀 한 문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문장 끝나면 들어가고 이제 요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여하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애플은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데 자동으로 영상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거기서 어떤 수익 창출 같은 게 훨씬 유튜브보다는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능한 뭐 그런 저보다 훨씬 나은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그쪽에다 더 전력 투구를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노리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네. 자, 여하튼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뭐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바로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 애플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과 함께 이제 영상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다른 기업이 한다면 과연 잘할까? 이제 뭐 그러는데 애플이 한다니까 많이 이제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두주자와의 격차는 너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유튜브. 이 유튜브는 월간 이용자가 무려 10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0억 명.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미 자리를 높게 잡아온 유튜브를 과연 애플이 어떻게 대항하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과 이제 한 두세 달 안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올해 안에 무조건 나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일본도 자기 나라 일본을 그저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갖는 소위 일반 국가로 돌아가자라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일본인 3명 가운데 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 신문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 67%가 찬성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강경 보수 성향으로 찬성한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의외의 결과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하는 개헌에 찬성한다라는 비율이 50대, 40대, 30대 모두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하는 전부 다 70%가 넘었습니다.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이 50대 이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60대는 찬성이 62%, 70대는 더 낮아져요. 70대는 찬성이 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네. 산케이 신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든다라는 개헌에 대한 찬성 비율은 젊은 층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미국의 이제 하원격인 중의원 그리고 미국의 상원격인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이제 통과시켜야 이제 개헌이 되는데 지금 집권 자민당 얼마 전에 총선했는데 완전히 압승했잖아요. 그래서 자민당 스스로도 이미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가졌습니다. 전체 465석 가운데 통과될 수 있는 게 이제 310석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미 집권 자민당은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아도 자민당만 갖고도 316석을 갖고 있으니까 자민당의 힘만으로도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져버린 겁니다. 일본의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개헌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비록 이 극우 성향의 언론사 산케이 신문이 한 조사였지만 이 자민당은 그 여론에 좀 등을 업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갖게 됐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적인 의석수도 확보했고 또 여론도 확보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개헌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일본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고 노년층일수록 오히려 반대가 높다라는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네, 바로 이겁니다. 세대 간의 역사 인식과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거죠. 이제 젊은 층은 과거에 2차 대전 이런 거 그냥 책에서만 배웠지 점점점 좀 거리감이 멀죠. 아무래도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자기가 눈 떠서 자기가 살아온 일본에서 일본인으로서 살아온 세월 동안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공격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면 막는 것만 할 수 있는 자위대밖에 없어. 내가 역사책을 통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공격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국력이 약해지면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 층은 미래의 안보 불안 때문에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노년층은 과거의 어떤 전쟁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역시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젊은 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부터 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시각까지 좀 다양하게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이웃국가 한국의 입장 등등입니다. 특히 이웃나라인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한 그런 이슈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2차 대전 전범 패전 국가로서 패전 이후에 합의에 의해서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평화 국가의 틀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개헌 논의는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혹시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주 우리가 민감하게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일본의 선택은 결국 동북아시아 전체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개헌을 하는지의 여부 또 한다면 어떤 형태로 개헌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지금부터 두 눈 뜨고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뉴스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일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